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2010년 8월 울산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54세의 한 여성이 밤새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택시에 올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몇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의 범인을 세 사람이나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심지어 한참 동안 실랑이까지 벌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해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희복 씨 54세. 울산에서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50대 중반이면 이제 좀 쉬고 싶은 나이죠.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달랐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24시간 나이트클럽. 거기서 밤새 주방 일을 하셨어요. 밤 10시쯤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잠드는 생활이었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전 씨는 불평 한 번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동료들 말로는 항상 밝은 분이셨대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의 아들이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전 씨의 첫 손주가 태어나는 거였어요. 전 씨는 동료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손주가 곧 태어나요.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내가 용돈이라도 보태줘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죠? 자식도 자식이지만 손주는 또 다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조부모의 마음입니다. 전 씨는 그 마음 하나로 밤새 힘든 일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전 씨는 막내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3일 쉬시잖아요. 우리 여행 갈까요? 전 씨는 정말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딸과의 여행도 기대되고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마음이 들떠 계셨겠죠. 그날 밤 평소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벌써 내일 여행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새벽 4시 20분.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전 씨 내일 여행 잘 다녀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 씨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한 대를 잡아 타셨죠. 동료 부부는 전 씨가 탄 택시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전희복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까지는 고작 몇 킬로미터.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6시가 지나도 엄마가 안 들어오자 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안 오시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멘트만 반복됐죠. 딸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퇴근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경찰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인분이시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디 들르셨을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이죠. 지금은 여성이나 노인, 아동이 사라지면 바로 난리가 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딸은 답답한 마음으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후 8시 42분.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 30만원 현금 서비스.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돈을? 그런데 말입니다. 2분 뒤인 8시 44분 또 문자가 왔습니다. 30만원 현금 서비스. 또 1분 뒤인 8시 45분. 30만원 현금 서비스. 마지막으로 8시 46분. 10만원 현금 서비스. 단 4분 만에 4차례에 걸쳐서 총 100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씨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는데 신용카드로는 미친 듯이 돈을 빼고 있다. 게다가 그 신용카드는 딸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엄마가 급할 때 쓰라고 딸이 맡겨뒀던 카드였죠. 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저희 엄마 카드로 누가 돈을 빼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그제야 경찰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돈이 인출된 편의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젊은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10대 후반의 남자아이. 4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돈을 뽑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경찰과 가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그 남자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의점이 어디였냐면요. 전 씨가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던 거죠. 경찰과 가족들이 차를 타고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그 파란 옷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어. 차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너 지금 편의점에서 돈 뽑았지? 100만 원.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박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호객꾼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른바 삐끼라고 하죠.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좀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일. 그런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너 이 카드로 돈 뽑았지? 전희복 씨라는 분 알아? 이 카드 주인이야. 그런데 박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거요? 저 그분 몰라요.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3만 원 준다고 해서 심부름한 거예요. 경찰은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구나. 하지만 박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군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저 그날 밤 8시쯤 제가 일하는 안마시술소 앞에서 호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 한 대가 섰고 술 취한 아저씨 한 명이 내렸어요. 비틀비틀하면서 내리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죠. 아저씨 피곤하시죠? 안마 한번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지금 현금이 없어. 근데 안마 받고 싶거든. 내가 이 카드 가지고 가서 현금 좀 뽑아와. 3만 원 줄게.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키는 저보다 작았어요. 한 166cm? 얼굴은 둥글둥글하고 눈이 작았어요.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제일 특징적이었던 건 배가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뚱뚱한 편이었어요. 아무튼 그 아저씨가 신용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돈 뽑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3만 원 받고 뭐 이 정도 심부름이야 하고 편의점 2군데 돌면서 100만 원을 뽑았어요. 한 번에 최대 30만 원씩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뽑아서 그 아저씨한테 드렸죠. 아저씨는 저한테 약속대로 3만 원을 주고 저를 따라 안마시술소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그 아저씨 보더니 막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술 취했잖아. 이런 손님 안 받아. 나가.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사장님이 받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아저씨는 돈도 있다고 받으라고 하고 사장님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고 결국 그 아저씨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3만 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다시 호객하러 나왔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어디서 담배 피우거나 한 거 못 봤어? 박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봤어요. 그 아저씨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여기 이 지점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안마시술소 앞에서도 담배 피우고 버렸어요. 담배꽁초 그거 주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아십니까? 담배꽁초에는 침이 묻어 있습니다. 침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죠. 만약 그 담배꽁초를 확보했다면 범인의 DNA를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용의자가 나타나면 DNA만 비교하면 끝이에요. 100% 확실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죠. 박군은 경찰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발 그 담배꽁초 찾아보세요.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담배꽁초가 뭐가 중요해? 너 지금 우리 장난하냐? 경찰은 박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군이 그 술 취한 아저씨를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는 박군 본인이 카드를 훔쳐서 돈을 뽑았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담배꽁초는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밟고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박군의 말을 믿고 담배꽁초를 수거했다면 지금쯤 이 사건은 진작에 해결됐을 겁니다. 범인의 DNA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잡히거든요. 다른 사건으로 걸리든 정기 검문에 걸리든.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박군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정말로 그런 술 취한 아저씨가 있었을까요? 곧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경찰은 박군의 말대로 안마시술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마시술소 사장님을 만났죠. 사장님, 어젯밤 8시 반쯤에 술 취한 손님 쫓아내신 거 맞습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 젊은 애가 손님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술에 떡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비틀비틀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손님 받으면 나중에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당신 나가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도 있다고 왜 안 받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한참 실랑이했어요. 한 10분? 15분? 꽤 오래 얼굴을 마주 봤죠. 목소리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인상차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키는 작았어요. 한 165에서 166cm? 저보다 확실히 작았어요. 얼굴은 둥근 편이고 눈이 작았어요. 쌍꺼풀 없는 작은 눈. 피부는 좀 검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뚱뚱했어요. 전체적으로. 옷은 어두운 색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네요. 아,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박군이 묘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40, 50대. 키 165에서 166cm. 둥근 얼굴, 작은 눈, 검은 피부. 배가 많이 나온 뚱뚱한 체격. 두 사람이 따로따로 본 건데 묘사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마시술소 사장님은 그 사람과 한참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목소리도 기억하고 말투도 기억합니다. 경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군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였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 봐 신고합니다. 8월 2일 밤 9시쯤 한 남자를 태웠어요. 술에 취해 있었는데 목적지가 야음체육관 시장 입구였어요. 요금이 3,000원인데 5,000원을 주더라고요. 거스름돈 주려고 했더니 됐어요. 하고는 후다닥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 얼굴이 막 걸리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아닐까요? 경찰이 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인상차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대에서 50대 정도? 키가 작았어요. 한 165cm 정도? 뚱뚱했고 특히 배가 많이 나왔어요. 얼굴은 둥글둥글한 얼굴이었고 눈이 작았던 것 같아요.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갛기는 했는데 원래 피부도 좀 검은 편인 것 같았어요. 또 똑같습니다. 이제 3명의 증인이 나온 겁니다. 박군 17세 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해준 호객군. 안마시술소 사장님 술 취한 손님을 거절하고 쫓아낸 사람. 택시기사 그 남자를 야음동까지 태워다 준 사람.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몽타주를 들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현상금 500만원. 울산 시내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쉽게 잡힙니다. 3명이나 똑똑히 받고 몽타주까지 있고 현상금까지 500만원이나 걸렸으면 금방 제보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전희복 씨가 새벽 4시 20분에 퇴근했습니다. 동료 부부가 택시 타는 걸 똑똑히 봤죠.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그런데 집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8시 40분쯤 술 취한 남자가 나타나서 박군에게 카드를 주고 돈을 뽑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전희복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그 택시는 어디 갔을까요? 경찰도 당연히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전희복 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아야 했죠. 그래서 울산시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 2일 새벽 4시 20분경 울산 남구 나이트클럽 앞에서 50대 여성을 태운 택시기사님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십니다. 현상금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연락이 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손님을 많이 태우시지만 경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면 대부분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현상금까지 걸려있고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희복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울산이 서울처럼 엄청 큰 도시도 아니에요. 택시기사들끼리 다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택시기사가 범인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만약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당연히 신고 안 하겠죠. 그래서 경찰은 울산의 모든 택시기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걸렸습니다. 택시기사 김모 씨. 50대 남성. 이 사람의 전가를 조회해봤더니 있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절도와 강도를 저지른 전가가.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김 씨의 8월 2일 운행 기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새벽 4시 18분 승객 탑승. 새벽 4시 47분 승객 하차. 이동거리 2.5km. 요금 7,200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희복 씨가 택시를 탄 시간이 4시 20분경이었습니다. 김 씨가 손님을 태운 시간은 4시 18분.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 2.5km는 나이트클럽에서 전희복 씨 집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2.5km 가는데 왜 29분이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2.5km면 요금이 3,000원 정도인데 왜 7,000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택시 요금은 거리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7,200원이 나왔다는 건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김 씨를 불렀습니다. 당신 8월 2일 새벽에 손님 태웠죠? 4시 18분에 태워서 4시 47분에 내렸는데 2.5km밖에 안 갔잖아요. 근데 요금이 7,200원? 중간에 뭐 했어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요?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깐 좀 쉬었다 가자고 해서요. 저도 피곤해서 시동 켜놓고 잠깐 졸았어요. 경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손님 태운 상태에서 29분이나 잤다고요? 그것도 미터기 켜놓은 채로? 손님이 뭐라고 안 했어요? 요금 계속 올라가는데? 김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그날 탄 손님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태웠어요? 기억이 잘. 어디서 내려줬어요? 글쎄요. 뭐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겁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전희복 씨가 타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어요. 시간대는 맞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김 씨의 택시 안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전희복 씨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이미 다 지워진 거죠. 김 씨를 아무리 추궁해도 시치미를 뗍니다. 저 그날 누굴 태웠는지 정말 기억 안 나요. 제가 하루에 손님을 몇 명이나 태우는데요. 결국 경찰은 김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황상으로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날 다른 손님을 태웠고 우연히 시간대가 겹쳤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진짜 전희복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그 택시기사 본인이 범인이라서?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 11월, 12월. 겨울이 왔다가 갔습니다. 전희복 씨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엄마는, 할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살아 계실까? 아니면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2011년 4월 17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울산 푸곡동. 철거 예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다 헐렸고 빈터만 남아있는 곳. 그 사이사이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양봉업을 하시는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벌통을 관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풀숲 사이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백골화되어 있었습니다. 양봉업자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경찰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백골 상태였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으니까요. 시신 주변에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 하나. 경찰은 그 옷가지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전희복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이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혹시 어머님 옷 맞습니까? 딸은 그 옷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엄마 옷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백골화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백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살이 있고 피가 있으면 쉽습니다. 하지만 뼈만 남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가능한 게 대퇴골 같은 큰 뼈입니다. 뼈 안쪽에는 혈관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남아있는 흔적에서 DNA를 추출하는 거죠. 특수한 약품으로 뼈를 물렁하게 만들고 조심조심 DNA를 추출합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희복 씨가 맞았습니다. 8개월 전 밝은 얼굴로 퇴근했던 그분. 손주를 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분. 여기서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전희복 씨의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들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택시 타는 모습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주는 할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확대했습니다. 원래 2개 팀이었는데 5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부검을 해도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목이 졸렸는지 머리를 맞았는지 칼에 찔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모든 증거를 지워버렸던 거죠. 만약 조금만 빨리 발견됐다면, 만약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범인은 전희복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강도 또는 절도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 둘째, 범인은 40, 50대, 키 166cm, 뚱뚱한 체형, 배가 많이 나옴. 3명의 증인이 일치하는 증언. 셋째, 범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 넷째, 범인은 그 지역 유흥가를 자연스럽게 이용했습니다. 지역 주민일 가능성. 다섯째, 시신 유기 장소는 일반인이 찾기 어려운 곳. 지리에 밝은 사람, 즉 근처 거주자. 여섯째, 범인이 택시에서 내린 야음동은 전희복 씨 집에서 200m. 역시 근처 거주자 가능성. 일곱째, 시신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우발적 범행, 계획적이지 않음. 여덟째, 여러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줌. 역시 계획적이지 않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범인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푸곡동 남구 야음동 인근 거주자. 시신 유기 장소를 알고 있음. 그 지역 유흥가를 자주 이용함. 전희복 시집 근처까지 알고 있음. 4, 50대 남성. 166cm 정도의 작은 키. 둥근 얼굴, 작은 눈, 검은 피부. 뚱뚱한 체형, 특히 배가 많이 나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 평소에도 그 지역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추정. 전과가 있을 가능성. 택시 절도 전과자 김씨가 의심되는 상황. 또는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을 수 있음. 2010년 당시 그 지역에 살았거나 일했던 사람. 지금은 이사 갔을 수도 있음. 하지만 2010년 8월에는 그 근처에 있었음. 여러분, 이 정도면 범위가 많이 좁혀진 겁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푸곡동, 남구, 야음동 일대만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서 2010년 당시 4, 50대였던 사람. 지금은 5, 60대가 됐겠죠. 키 작고 뚱뚱하고 배 나오고 얼굴 둥글고. 이 정도 특징이면 동네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잡혔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범인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건 확률이 낮습니다. 아직 14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둘째, 범인이 울산을 떠났을 가능성.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행 직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수도 있죠. 셋째, 범인이 아직도 그 근처에 살고 있을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술 마시고 카드 쓰고 안마 시술소 가고 이런 행동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몽타주도 돌고 현상금도 걸린 상태. 그래서 그냥 숨어버린 거죠. 외출을 줄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면서 운 좋게 지금까지 안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실수 하나 첫 신고 때 소극적 대응 딸이 엄마가 퇴근하고 안 들어와요 하고 신고했을 때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이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이죠. 지금은 여성, 노인, 아동이 사라지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만약 그때 바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CCTV를 바로 확인했다면, 택시를 바로 추적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수 둘 담배꽁초 증거 미수집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여기서 담배 피우고 버렸어요. 담배꽁초 주우세요.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건 당시에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었을까요? 박군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우리 장난하냐?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만약 그 담배꽁초만 확보했어도 범인의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용의자가 나타나면 바로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영원히 사라진 기회입니다. 실수 3시간 지체카드 사용 알림이 떴을 때가 저녁 8시 42분부터 46분. 가족이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박군을 찾은 게 언제였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9시나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범인은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었죠. 만약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면 범인이 안마 시술소를 나와서 택시 타고 야암동으로 가는 것까지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수 내 첫 택시기사를 찾지 못함.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료들이 전희복 씨가 택시 타는 걸 봤습니다. 그 택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울산 시내 택시를 다 조사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서 안 나온 것. 둘,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제 사건을 보면 99%가 이겁니다. 초동 수사 실패. 처음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는 지워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DNA는 분해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달리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하나, 목격자가 3명이나 된다.
보통 미제 사건은 아무도 못 봤거나 목격자가 있어도 흐릿하게 봤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박구는 범인과 대화까지 했습니다. 안마시술소 사장님은 15분 가까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범인을 태우고 한참을 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세 사람 모두 이 사람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 둘 몽타주가 있다. 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가 있습니다. 166cm, 뚱뚱한 체형, 배가 많이 나옴, 둥근 얼굴, 작은 눈, 검은 피부. 이 정도 특징이면 동네에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유 셋 범위가 좁다. 범인은 거의 확실하게 그 지역 주민입니다. 푸곡동 남구 야암동 일대. 그 지역에 2010년 당시 살았거나 일했던 사람. 당시 4, 50대였으니 지금은 5, 60대. 이 범위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유 넷 우발적 범행이었다. 계획적인 범죄자는 잡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미리 없애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도망갈 준비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꼬리가 잡힙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2010년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 갔더라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 리스트를 뽑아서 한 명 한 명 대조해보는 거죠. 안마시술소 사장님이 보면 알아볼 겁니다. 둘째, 당시 그 지역 CCTV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14년 전 자료라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혹시 백업본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AI 기술도 좋아져서 흐릿한 영상도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그 시기에 갑자기 이사 갔었는데? 이런 작은 정보들이 모이면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사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범인이 이것만 저지르고 끝났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 취한 사람 상대로 절도나 강도를 또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런 유사 사건들을 찾아서 연결하면 범인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희복 씨는 손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주는 이제 14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는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밤새 일하면서 우리 손주 얼굴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전희복 씨의 가족들은 1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엄마의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이제는 그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2010년 8월경 울산 부곡동이나 남구 야암동 일대에 사셨던 분, 그때 이상한 일을 목격하셨던 분,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던 분, 평소에 못 보던 차나 사람을 보셨던 분, 이건 별것 아닌데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정보가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희복 씨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14년을 기다린 가족들에게 이제는 답을 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미제 사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점이 의심스럽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미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